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서 심도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2년 동안 2030 세대의 아파트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라는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무리가 가는 그런 행동인데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영끌하다가 자칫하면 영혼이 가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남승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영끌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낯설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사실 투자는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무리하게 자금을 이렇게 끌어모으다 보면은 시장은 항상 변동성을 지니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성에 대응할 여유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건 이제 자신의 투자가 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영끌하다가 영혼이 가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가지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프린스턴 대학이 미국의 인구조사국과 함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월세를 내는 미국인들의 어떤 사망률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000년 기준 소득에서 50%를 월세로 지출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20년 뒤에 보니까 소득의 30% 정도를 월세로 부담하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무려 9%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의 70%를 이제 월세로 내는 분들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무려 12%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 월세 부담이 크면 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건 쉽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인간의 수명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거 환경이 사회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망률과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프린스턴대의 연구를 주도한 닉 그레츠라고 하는 이 박사후 과정의 그 연구원은 경제방송이죠. 미국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용과 수명의 연관관계에 대해 놀랐다. 월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큰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주거비와 수명 또는 건강 문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이제 뭐 자세한 건 논문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만 이게 소셜 사이언스 앤 메디신이라는 그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일단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진이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소득의 30%에서 50% 정도를 월세에 사용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관리 지출을 57%나 줄였다고 하고요. 식료품 지출도 무려 17%를 줄였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는 이게 이제 월세 부담이 높으면 이렇다는 건데 아예 그러면 퇴거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이빅션 워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퇴거 경고를 받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19%나 더 높았고요. 네. 실제로 법원의 판정을 받아서 이게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 퇴거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무려 40%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프린스턴대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주거 안정, 하우징 문제를 그 주거 안정을 하우징 팔러시, 그러니까 주택 정책, 경제 정책으로 이게 취급할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사회 보건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네. 연구진은 현재 제도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 결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어떤 뭐 세대주가 혹은 집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혹은 심각한 어떤 질병이 있어서 병원비 부담 등으로 해서 월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을 때에 집에서 쫓기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전반적인 주거 안정 제도 자체가 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주거비 부담이 크면 그만큼 뭐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좀 덜 쓰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통계적으로 이번에 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우리나라 실정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주거 점유 실태 조사라는 통계를 냅니다. 이제 자가에 거주하는지, 전세에 거주하는지, 월세 거주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건데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월세 거주자는 29.2%니까 한 30%에 좀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 월세 부담에 대해서는 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거 실태 조사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차 가구의 소득 대비 월세 부담, 이게 RIR이라고 그러는데요. Rent to Income Ratio 이래가지고 RIR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기준으로 16%라고 하는데요. 2021년 15.7%보다는 뭐 소폭 증가했는데요. 뭐 미국에서 이제 나온 사례들 30%, 50% 이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뭐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8.3%, 광역시 15%, 그다음에 이제 도지역이 13%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그 단순한 수치만을 놓고 보면 그 소득 대비 월세 부담 비율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라고 이제 연구진이 말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주거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비해서 월세 거주자의 비중은 낮지만 집을 매수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주거비라는 컨셉으로 개념으로 좀 바꿔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특히 이게 그 최근에는 2030 세대들이 그 주택시장에 그 담보대출이라든지 갭투자 등을 이용해서 많이 진출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그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집을 무리하게 매매할 때 이야기가 나온 단어인데 사실 실제 이렇게 주택을 매수하는 데 따른 비용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수준인가요? 네. 이런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금융 부담, 상환 부담에 대해서 통계청이 조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39세 이하 가구주의 어떤 용도별 대출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52.4% 절반 정도가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다고 했고요. 그다음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람도 35.6%라고 해서 이제 39세 이하의 사람들이 어떤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거 관련된 이유가 거의 전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용대출에서도요. 어떤 거주주택 마련이 14.9%,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18.4%로 나타났는데요. 둘을 합치면 신용대출에서도 주거비 마련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3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 빚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주거 관련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좀 빚을 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빚을 진 가구들이 이제 그 느끼는 그 상환 부담은 어떤가 이걸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계금융 그 복지조사를 보면은 39세 이하 가구 이 중에서 이제 부채를 진 가구의 어떤 연간 소득, 경상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인지를 살펴봤더니 6,93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연간 상환하는 부채 원리금이 얼마인가 이걸 봤더니 2,10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경상소득 대비 이제 원리금 상환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소득의 30%를 주택 관련 대출을 상환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 이제 제가 경상소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정비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제외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는 좀 어떠한가?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서 살펴봤더니 처분 가능 소득은 5,300만 원으로 나와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38%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사실 그 주택을 좀 다소 무리하게 사더라도 그게 뭐 2년에 한 번씩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다시 재계약해야 된다라는 부담 또는 뭐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2030 세대의 그 주거비 비중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다른 세대들보다도 2030 세대들이 지고 있는 부담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젊으면 젊을수록 아무래도 그 소득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기반이 약할수록 어떤 그 상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니까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채의 규모도 작아지고 소득은 오히려 커집니다. 그래서 40, 50 세대라든지 뭐 그 이상의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40대 같은 경우는 원리금 상환이 이제 처분 가능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4%고 50대부터는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을수록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더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럼 미국의 연구 결과를 이 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대입을 시켜보자면 젊은 세대들의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다시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30 세대의 그 의료비나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좀 키워놓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030 세대의 이런 주거비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게 50, 60 세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지금 현재의 50, 60 세대들보다 높은 사망률에 좀 놓일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최근에 그래도 영끌이 조금은 줄었다고 하는데 최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내려온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2030 세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매수 시장, 특히 아파트 매수 시장에서 큰 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아파트 매수 혹은 주택 매수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통계는 2019년부터 제공됐습니다만은 이게 쭉 최근 이제 2019년부터의 4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니까 2020년 5월에는 25.3% 정도 되던 2030 세대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같은 해 12월에는 34.1%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올해 지금 10월 자료가 아마 최근에 올라왔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국 기준으로는 29%로 이게 올해 1월에 29% 30% 아래였고 2, 3, 4, 5, 6월 계속 30%를 넘다가 다시 이제 30%선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상을 서울 지역으로 제한을 해봤더니 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서울로 좁혀보니까 2021년 7월에는 사실 그 달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절반가량을 2030 세대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40% 가까이 40%가 넘어서 50%가 약간 안 됐던 수준인데요. 올해 들어서도 서울에서는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있고 계속해서 그 아파트 매수 시장에서 큰 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2030 세대가 아파트 매매, 특히 가장 비싼 서울 아파트 매매에 좀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말 이제 한풀 꺾이는 듯 했던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사실 2020년 코로나 전국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유동성 주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차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언제부터 상승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2016년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세를 띠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 말에는 한풀 꺾이는 듯 했는데 이게 다시 재차 상승을 해버리니까 이게 26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졌고 2030 세대로서는 자기들이 지켜보기에는 6년 동안이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야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득 증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니까 이거를 빨리 사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멀어지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에는 이제 벼락거지와 같은 좀 자극적인 용어로 2030 세대를 좀 이렇게 동요하게 만들었던 저희 언론들의 책임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뭐 젊은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내놓는 전세가 역전세 현상으로 빠지거나 또는 뭐 어떤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좀 늘어나거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보다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분들에게 보다 전향적인 입장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주거비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